도덕적인 아이로 키우기. 도덕적인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한다. 스스로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부나 지위, 권력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다. 감정이입이나 동정심은 마찬가지로 아이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아이들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배울까? 그리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할까? 도덕적인 가치를 저절로 깨달을 수는 없다. 아이들은 부모, 친구, 학교, 교회, 놀이터, 토론과 현장의 교훈을 통해 도덕적인 가치관을 배운다. 도덕은 가르침을 듣고 본보기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고, 도덕적인 아이는 말뿐 아니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도덕적 가치관은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자질들과 달리 배우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입은 양심적인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긍심과 책임감 역시 도덕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처음으로 배운다. 감정이입과 동정심은 도덕심의 밑거름. 감정이입과 동정심은 도덕심의 바탕이 된다. 황금률은 감정이입의 기본을 두고 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대로 그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감정이입이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애착 양육된 아이는 보호자와의 상호 신뢰에 힘입어 행복감과 도덕심이 발달한다. 보호자가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에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또한 보호자가 하는 말을 믿고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과 덕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부모를 믿는 아이는 부모가 정해주는 제한과 경계에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된다. 어떤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솔직하게 말한다. 그 차이는 단지 발달 단계와 아이의 기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에 있다.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모험은 하지 않게 된다. 부모와 아이의 상호 믿음이 강하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안다. 물론 애착 양육된 아이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아이들은 당장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보통 가장 쉬운 길을 택한다. 그 결과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는 거짓말을 하기 쉽다. 보호자의 믿음과 배려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애착 양육된 아이가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이 잘못을 인정하는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을 받는 아이는 진실을 말하게 된다. 도덕성은 어떻게 발달해 가나? 이 책에서 기술한 다른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도덕 규범을 지키는 능력은 인지 능력 및 감수성과 함께 발달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3살 아이의 생각은 10살 아이의 그것과 다르다. 청소년기가 되면 도덕적 관념이 더욱 정교해지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도덕심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주어진 단계에서의 사고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아는 분리된 자의식이 없는 만큼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오로지 안전하고 편안한 것과 무섭고 불편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 뿐이다. 좋은 것은 편하고 배가 부르고 평화로운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에 배우는 그러한 자의식과 믿음은 나중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애착 양육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기 시작한다. 아빠가 때리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아이 역시 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는다.
엄마가 전기줄을 만지지 말라고 하면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것들을 내면화하거나 분명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 부모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치우고 전기 콘센트에 뚜껑을 덮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때로는 아이들도 기다림을 배운다. 저녁 식사 전에는 과자를 먹을 수 없고 눈에 띄는 장난감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부모와 아이가 애착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이는 부모의 판단이 옳다고 믿는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권위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삶에서 제한이 있다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어릴 때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도덕 수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구와 감정,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세상이 모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들과 관련된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점차 독립심이 길러지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이행기라고 부르는 시기로 아이는 보호자에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떠민다면 캐티, 메리가 너를 그렇게 밀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자. 수지가 아파서 일어나고 싶지 않대. 네가 물을 좀 갖다 주겠니? 때리지 말고 안아주자. 그 인형은 메리 거야. 빌리가 울고 있으니 가서 달래주자. 아이가 만일 수년을 거쳐서 매일 듣는 이러한 도덕적 교훈들 가운데 반만 자기 것으로 흡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도덕관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점차 확대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추론하기 시작한다. 찻길에서 자전거를 타면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못 타게 된다. 때리면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를 겪어보면 건강한 도덕심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진다. 옳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일을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아이와 들키지 않는 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후회와 죄책감이다. 양심은 생생하때 삭트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의 행동을 잡아주어야 한다. 도덕심은 내면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과 연결되고 양심은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양심적인 아이는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권위자들이 그렇다고 말하거나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알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올바름에 대한 내면의 느낌은 유아기에 심어져서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의 행동을 감독한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호기심이 많고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성장기 아이들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면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처음 5살에서 7살의 아이들에게는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아이는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것을 모두 규범이라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여긴다. 만일 부모가 누군가를 때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이 부모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인식한다.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할 가치가 있는 본보기로 머릿속에 저장한다. 내가 계속해서 처음 몇 년 동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훌륭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보게 되는 경우 아이와 함께 훌륭한 성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판매 직원이 우리 짐을 들어주다니 친절한 사람이구나. 남을 도와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란다. 임신한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다니 저런 친절한 행동은 중요하단다. 상대팀 선수가 와서 완봉승을 거둔 투수를 축하해주는 것을 봤니? 멋진 스포츠맨십이구나.
사람들의 인도주의적 업적이나 작은 친절을 칭찬함으로써 우리가 가치를 두는 훌륭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다. 아이에게 성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심어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누구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나 물려받은 사업, 재산이나 행운 덕분에 유명해진다. 하지만 유명인사나 재계의 실력자가 된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성품이며 누구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7세에서 10세의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한다. 아이들은 도덕적인 추론을 사용해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능력이 발전하고 있을 때 즐겨 주장하는 말이 바로 불공평해요다. 공평함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아이들은 규칙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규칙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아직은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옳고 그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 코치 같은 사람들의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도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눈에 권위자들은 더 이상 완전 무결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성숙하는 이 시기는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다. 건전한 본보기를 보아온 아이들은 보통 이 단계에서 좀 더 분별력이 생긴다. 하지만 일찍이 아이에게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하다. 1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의 수준과 가정교육의 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도덕적 추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싸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응석바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나치게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줏대 없는 아이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결정권은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 아이에게 자신을 설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지속적인 도덕심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규범이 필요한 이유. 도덕심이 발달하는 매 단계마다 아이들에게는 규범이 필요하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 부모와 친구의 생각은 옳은 것인가? 가정교육이 잘 된 아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낸다. 그들은 부모의 규범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부모가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을 알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그들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답을 이끌어낸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기. 가정에서 도덕 규범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갈림길에 섰을 때 흔들리기 쉽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또래의 압력에 쉽게 휩쓸린다. 그들은 조정키나 다투 없이 바다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 당장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간다. 반면에 애착 양육된 아이는 자아의 일부가 된 내면의 도덕 규범을 갖고 있다. 그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불편해지므로 도덕적으로 연결된 아이는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 행복해질 수 있는 가치관을 택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피한다. 도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아이는 겉으로는 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도덕적으로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거나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한 문화적 풍조에 빠지기 쉽다. 반면에 도덕적으로 확고한 아이들은 사실 더 자유롭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지 탐색하느라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정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방황하지 않는다. 아이의 도덕 규범에 미치는 영향 점검하기. 아이들이 학교나 다른 활동에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부모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서로 다른 가정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다. 보호자와 안정적인 애착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행동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왜 다른 아이들이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왜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서로 다르게 대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부모의 높은 기대와 끊임없는 감독을 받으면서 크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그러한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린다. 아이가 확고한 주관을 수립하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다. 관용을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결국 아이는 또래들과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되 부모의 가치관과 모순되지 않는 믿음 체계를 구성할 것이다. 아이 친구들과 알고 지내기. 아이의 도덕심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아는 것 외에도 그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은 금지된 영화를 보자고 유혹하고 틈만 나면 말썽을 부리며 멀리해야 하는 부정적인 가치를 가르친다. 불량한 아이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무조건 친구를 비난하기보다 오늘 스튜어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와 같이 먼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의 도덕적인 입장에 대해 들어보자. 아이들이 어떨 때 가치관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학교에 보내기 전에 도덕관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또래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내면의 진도를 참고할 수 있다. 가치관이란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마지막 순간에 장식을 하거나 유행하는 옷처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엄청난 또래 압력을 받게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지도를 갖고 있지 않는 아이는 또래의 압력에 희생되기 쉽다. 또한 아이의 친구들을 골라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도덕 기준에 맞는 아이들을 사귈수록 도울 수 있다. 아이를 잘 아는 부모라면 누구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가르치는 법.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아이들은 되게 충동적이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충동적이다. 누군가를 떠밀거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10가지 수를 세라고 가르치자. 행동하기 전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상상해보게 해보자. 누가 네 공을 훔쳐가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니? 5가지 세라. 멈춰서 생각해봐. 잠시 기다려봐. 같은 말로 자주 주의를 주면 그것이 버릇처럼 굳어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과정에 초점 맞추기.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들려주자. 어느 날 나는 매튜와 슈퍼마켓에 나오다가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매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했다. 계산원이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었구나. 이 돈은 우리 게 아니니까 돌려줘야겠지? 매튜는 귀를 기울였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와 함께 좀 더 복잡한 도덕적 결정을 내려보자. 사람들이 기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아이들, 특히 10대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행동에 책임지기. 아이에게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부모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구나 가끔 실수를 한다. 아이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부부가 서로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다고 치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상대방에게 사과한 후에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하자. 누구나 실수를 한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러한 교훈이 부모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솔직해지기. 아이들은 위선을 혐오한다. 따라서 부모가 언행일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과속 운전을 하다가 매튜에게 들킨 적이 있다. 아이의 얼굴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항상 그에게 올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친 아빠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는 황급히 속도를 늦추었다. 이런 아빠가 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나는 늦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매튜에게 법을 편리할 때만 지키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았다. 힘에 근거한 도덕은 피하기. 어느 아빠가 아이에게 만일 또 한 번만 도둑질을 하면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다 라며 위협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겠다며 소리쳤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도덕심을 가르치면 아이가 내면의 도덕 규범을 따르기보다 성마르고 반항적인 태도를 갖기 쉽다. 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잘못을 저지르고 들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 도덕적인 시민이 되기. 가족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권위적으로 존중하고 도덕적인 시민이 되는 법을 배운다. 권위는 존중해도 무조건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이들을 추종자가 아닌 도덕적인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입법자들을 몰아내고 좀 더 나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가정에서 확실한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흡수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체계를 바탕으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 리더십 기르기. 리더십은 아이의 기질과 성격에 관계가 있지만 부모의 육아법을 통해서도 아이를 추종자가 아닌 지도자로 키울 수 있다. 진정한 지도자들은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은 자라서 정책과 약속을 수시로 바꾸는 현대의 일부 정치가들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의 감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부모의 가치관에 굳건하게 기반을 둔 아이들은 가정에서 배운 것과 다른 사고방식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까? 옳고 그름을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분리와 가치관이 결여된 것을 보면 매우 괴로워한다. 그래서 도덕적인 결정이 지나치면 다소 편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도덕적인 가치관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과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으로 생각하도록 배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을 무작정 고집하지도 않는다. 집을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로 제공하자. 아이는 모임을 주관하면서 리더십에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회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자. 부모가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아이도 좀 더 적극성을 띈다. 아이가 어떤 대의에 관심을 보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자. 아이들의 이상을 비웃거나 방해하지 말고 지지해주자.